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고민 또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요. 공부만 아주 오래오래 하셨다고. 아니 그런 국민연금 이렇게 찾아보면 이 오 위원장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진짜 요즘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밤잠도 못 이루고 계시고. 아유, 아닙니다. 국민연금 걱정돼서. 걱정은 많아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고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 네. 얘기까지 쭉 한번 그 순서로 들으면 되겠죠? 예, 예. 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중시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질문을 주세요. 질문.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의 문제.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복지제도이지 않습니까? 네. 노후 복지제도인데 이 연금을 제외한 모든 복지제도는 이게 부가 방식이라 그래서 그해 내고 그해 받아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네.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누리고 예. 또 세금 내고 기초연금을 받듯이. 네. 근데 국민연금만 시차가 존재해요. 지금 내고 내고 30년 40년 동안 내기만 하고 네. 받을 약속을 믿고 예. 내기만 하고 이제 은퇴 이후에 받을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은퇴 이후에 약속한 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쟁점인데 네. 그렇죠. 여러 변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 하나의 부정적인 변수가 등장했어요. 그게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네. 받는 받을 사람은 사람은 많아지니 미래 어떤 시점에 연금 지급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이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겪고 있는 거고 그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서 연금 개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요 고령화라는 변수 외에 연금 국민연금 제도 내부에 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게 뭐냐 뭡니까? 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내고 30년 40년 동안 내고 나중에 25년 동안 받는 거거든요. 예. 즉 내고 받는 것의 관계, 수지 구조, 수지 균형의 문제인데 네. 서구 연금 선진국들은 지금 가입자들이요 대략 나중에 자기가 받을 만큼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어요. 네. 즉 수지 균형이 맞은 거죠. 예. 그래서 제도 내부의 수지 균형의 문제는 해결을 했고 다만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외국은 그런데 우리는 인구 고령화도 빠를 뿐더러 예. 그 내 국민연금 제도 내의 수지 불균형이 너무 큰 거예요. 구체적으로 대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미래에 받을 금액의 지금 절반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낸 부족한 절반이 뒤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젊으신 분들은 30년 40년 후에 받게 될 텐데 그때 젊은 친구들이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들에게 예. 연금을 지급할 때는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보험료가 높아져요. 지금 분석으로는 저희는 소득의 9%를 내거든요. 네. 근데 미래 가입자들은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서 3배나 4배, 즉 27에서 36%를 내야 되는 분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와. 이거는 인구 고령화라는 건 2차적인 거고요. 네. 그 내부의 수지 불균형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낸 돈 대비 너무 많이 받아가는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뭐 결국 이제 그 불균형이죠. 예. 그 고수지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 외국 이미 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자기가 낸 돈만큼 받아가는 쪽으로 예. 즉 국민연금이 그렇게 혜택이 큰 상품은 아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수지 균형이 맞는다는 자, 게 수지 균형을 맞췄는데 네. 예.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받는 수준, 네. 급여 수준, 이제 연금에서는 그거를 소득 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 네.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네. 예. 그런데 내는 건
거기는 2배를 냅니다. 대략 18%를 내고 우리는 네. 9%를 내요. 예.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동일한 급여율이니까 받는 게 같을까?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거와 받는 것의 관계이지만 제도 외적 변수가 하나 개입해요. 그게 뭐냐면 가입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서구는 굉장히 가입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적절한 연금 급여를 받고 있는데 네. 우리는 가입 기간이 짧아요. 그런데도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급여 수준은 낮진 않은데 예. 가입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해진 그 급여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보험료는 절반만 내고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연금액이 너무 적어. 용돈 연금이야. 용돈 연금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지만 그 용돈 연금에 비해서도 내는 건 절반밖에 안 돼. 수지 불균형 문제. 그래서 한쪽에서는 수지가 너무 깨져 있으니 재정 안정화를 하라는 아우성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더 잘라고 연금액이 그러고. 너무 적으니 소득 대체를 올려라라고 아우성하고. 근데 이 둘은 상충하거든요. 네. 한쪽은 보장성을 올리라는 거고 한쪽은 기여를 높여서 재정 안정화를 하라는 거니까 예. 지금 이 두 가지 요구가 전혀 반대의 요구가 같이 지금 충돌하는. 같이 충돌하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도 누구 지금 장단에 노무현 정부에서 맞춰서. 연금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2007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15년을 흘렸는데 예. 계속 손 놓고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게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는 별도로 고령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빨리 되고 있어서 연금 고갈이 빨리 된다. 이건 그냥 별도로 놓고라도 예. 지금 이제 9%를 내고 쭉 내면 한 40% 평소에 받던 40%의 소득 대체율이 있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이 지금 짜여져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해서 9%를 내고 40%를 받는 구조가 여전히 고령화 문제 빼놓고도 너무 조금 내고 있다. 그렇죠. 그 이대로 그냥 조금 내고 많이 고령화가 받는다. 없더라도 이대로만 해도 계속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이런 저출산 말씀이 고령화 요인이 없이 예. 인구 구조가 계속 수평으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네. 현행 연금 제도는 지극히 불안정해요. 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세 사람이 개모임을 한다 그러면 예. 우리 마지막 개 주자까지 평화롭게 갯돈을 타고 가려면요. 예. 예, 지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년 가입했을 때 40%를 40%, 지급하는데 네. 거기에 부합하는 수지 균형 필요 보험료율이 음. 대략 18에서 20% 정도 나와요. 음. 근데 우리는 지금 9%만 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개원들은 갯돈을 타지만 나머지 네. 절반들은 갯돈을 못 타는 지금 개모임이에요. 아. 그래서 이 수지 불균형을 개선하는 게 핵심 과제고요. 예. 서구 나라들은 대부분 맞췄거든요. OECD 국가 회원 국가 중에서 한국의 국민연금 같이 수지 불균형이 심각하게 깨진 제도가 없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수지 불균형을 맞췄다는 건 음. 낸 돈과 받는 돈이 합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이 낸 돈을 국민연금이 굴려서 주나 시중은행이 그냥 굴려서 주나 어디 다른 보험사가 굴려서 주나 비슷하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시중은행이 굴리든 국민연금공단이 굴리든 예. 네. 결국은 자산시장에서 운용을 하는 그러니까요. 것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수익률은 같다고 가정을 같다고 해보죠. 가정하죠. 그래서 예. 우리가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냈잖아요. 거기서 네. 운용하든 뭐 보험사에 내든 음. 그래서 수익률이 같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18%를 내야 되는데 9%만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느 자산 운용 기관이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면 조금 스토리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워낙 수지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는 아무리 기금 수익을 안 된다는 획기적으로 거죠. 올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도적인 수지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렵지만 해법은 너무 명확하다. 수지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 소득 대체율을 내리든지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소득 대체율을 더 내리기는 곤란하거든요. 소득 대체율은 나중에 받는 연금의 금액. 그렇죠. 음.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가입 기간이 불충분해서 지금도 연금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충분치 않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 인하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용돈 연금. 그러면 국민연금 개혁에서의 논리적 답은 사실은 좀 명백해요. 보험료를 올린다. 올리는 겁니다. 아, 근데 하면 근데 싫어할 텐데. 누가 어. 이 고양이 목에 목에 방울을 달 달겠습니까? 거냐? 같은 질문인데 아까 그 선진국들은 예. 수지 균형을 맞췄다는 것은 그거 어떻게 맞췄어요? 선진국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넣어도 넣나
선진국의 그 보험사에 넣나 결국 받는 돈 똑같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넣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잘 나오기만 하면. 예, 예. 근데 다른 나라 이미 균형을 맞춘 선진국들은 민영보험에 넣나, 민영연금보험에 넣나, 그 나라 국민연금에 넣나, 그 두 개의 운용 수익률이 같다면 결국 같은 돈 받는다인 상황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까 그 질문을 제가 조금 예, 오해를 예. 했네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금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그 공적 연금의 재정 구조가 달라요. 네. 우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면 적립금이 쌓이고 네. 공단이 기금 운용해서 예. 나중에 그거의 일부가 우리 급여로 돌아오는 제도이고요. 예. 그래서 적립식 혹은 우리가 다 쌓진 않기 때문에 부분 적립식 계정이라고 부르는데 네. 서구 연금 제도는 대부분 적립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낸 보험료가 나중에 나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보관되지 않고요. 대부분 지금 노인한테 지급됩니다. 네. 현재 노인의 연금 급여로. 예. 그래서 이거를 부가 방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금은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애초부터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종의 적립 방식의 한국의 국민연금과 기금을 거의 쌓아놓지 않는 부가 방식의 서구 연금이 있어요. 예. 이건 재정 구조의 차이고요. 이건 예. 명백한 차이가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가입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낸 보험료가 나중에 쌓여서 오든 혹은 지금은 은퇴자한테 지급되고 나중에 미래 세대가 저한테 연금을 지급하든 예. 현재 가입자 입장에서 내가 내는 거와 받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와 서구의 그 재정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어느 나라나 보험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건 다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정답은 나와 있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뭐 덜 주거나 걷는 걸 더 걷거나 뭐 지금 문제라면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해외의 경우는 그게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 정답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합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한국의 국민연금이 의도한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애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시작이 너무 늦었어요. 네. 1988년에 예. 시작되어 온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좀 넘었네요. 34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얘기하는 연금 선진국들은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초창기 아직 연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아니 나라에서 돈을 내라 그러는데 잘 내겠습니까? 뭘 믿고 내겠습니까? 그래서 서구 나라들이 연금을 시작할 때는 연금 급여가 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작은 연금에 작은 보험료. 그러다가 연금 금액을 더 줄게 보험료도 올리고 급여를 올리고 보험료 올리고 급여 올리고 보험료 올리고 또 마침 그때가 자본주의 황금기였어요. 네. 인구도 늘어나고 임금 소득도 상승하고 노인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급여도 조금 더 후하게 줬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이후부터 노동시장도 안 좋아지고 예. 또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일종의 지금 구조 개혁을 서구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즉 다른 나라들은 낮은 데서 보험료와 급여가 같이 올라갔는데 네. 우리는 1988년 시작할 때 소득 대체율이 70이었어요. 그렇죠. 당시 성숙한 연금 선진국의 탑 수준으로 시작했고 보험료는 낮게 3%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나라들이 지금 아까 그 안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시작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고난의 행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격차가 크니까. 예.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있어요. 예. 그래서 70을 60으로 60에서 지금 40으로. 40까지 낮추고 있고 예. 보험료는 이제 9%까지. 9%까지 갔어요. 요게 1998년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4년 전의 일이죠. 예. 그래서 보험료는 9%까지 올리고 노무현 정부 때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내렸어요. 많이 개선한 거죠. 예. 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격차가 큰 거예요. 얘가 18까지 가져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낮추고 올라갔지만 여전히 갭이 있는 거고 서구 나라들은 이렇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 네. 뒤늦게 시작했고 그리고 초기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네. 국민연금이 시작하면서 후하게 설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후하게 설계한 것에 이제 요인이 지금 이 수지 격차를 낳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8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흐르면서 진짜 예상치 못했던 게 수명 연장이에요. 오래 타더라. 예. 민간 연금은 대략 그 수명하고
연동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래 받으면 연금액을 깎을 수 있는데 네. 국민연금은 확정 급여형이라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 첫 달에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자기 생일이 있는 달에 음. 통지서를 받으실 거예요. 예. 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네. 당신은 언제 얼마씩 받게 될 겁니다. 맞아요. 즉 그렇죠. 뭐냐면 뭐 2035년 7월 당신은 첫 해 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액은 72만 원입니다. 이게 딱 잡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그런데 아까, 예? 아까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분이 예. 그 수지 균형을 수명. 그래서 수명. 첫 해 예. 금액은 72만으로 예. 잡혀 있어요. 네. 그리고 언제까지 받을 건지는 제도가 정하지 않아요. 예. 사망할 때까지. 그렇죠. 예. 즉 수명은 제도 외적 변수거든요. 근데 선진국도 그렇죠. 수명이 같이 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죠. 좀 이따 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를 국회에서 만들 때 언제까지 준다 이걸 법으로 정하지 않거든요. 사망할 때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좀 62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65세부터 연금을 받거든요. 네. 그럼 65세부터 연금을 몇 년까지 받을까? 그게 65세의 기대 여명이거든요. 네. 2000년에 우리나라 기대 여명이 한 16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노인이 되신 분들은 한 16년 받아요. 2015년에 20년이 됐어요. 네. 이제 앞으로는 25년이 돼요. 예. 거의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음. 같은 금액을 받아버리니까 예. 연금의 수지 불균형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이준우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도 수명이 길어질 거 아니냐. 네. 조금 놀라워요. 서구는 수명이 길어지면요. 수명이 길어지는 거와 맞춰서 자동으로 급여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계속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나면 돈도 더 내게 만들어놨다. 아니요. 아니, 돈 내는 건 늦게 받기 시작하는 거죠. 늦게 받기 시작하는 걸로. 두 가지 방식인데 만약에 수명이 우리 연령대가 네. 앞에 사람보다 수명이 6달 네. 더 길어졌어. 그러면 6달 더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전체 받는 금액에서 6달 분의 네. 자녀 수명분의 6달 네. 하면 5% 6% 되겠죠. 네네. 그걸 깎는 거예요. 깎어. 그러면 생애 연금의 총액은 변함이 없죠. 예. 즉 수명이 길어지더라도 공적연금의 지출을 중립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액을 깎는 방식도 있고요. 네.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 받는 걸 66세, 67세로 뒤로 하는 늦추면 방법도 있고. 역시 중립화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식의 제도를 서구 나라들은 도입하고 있고 아직 우리는 그렇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대로 지금대로 놔두면 문제가 된다. 그럼 90년대생은 못 받는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까? 못 받는다는 것보다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정부가 위원회를 꾸려서 재정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2057년 이후에는 기금이 없어지더라. 기금이 없어진다는 건 기금이 있을 때는 그해 보험료 수입하고 기금 수익을 합쳐가지고 연금을 지급했는데 네. 이제 기금이 사라지니까 기금이 소진되니까 그 당시 가입자들의 보험료 수입만 가지고 그때 노인에게 바로 연금을 줘야 지급해야 되죠. 되잖아요. 예.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2057년에는 연금을 못 받는다는 게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기금이 남아 있지 않더라라는 거고 쌓여 있는 기금이 없다. 기금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게 연금 지급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거니까 국가가 보장한 거니까 연금을 지급하겠죠. 예. 단 그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시 보험 가입자들이 만약에 보험료로만 다 충당한다고 하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9%를 내는데 네. 2060년에는 젊은 당시 가입자들이 27%를 내야 그때 노인에게 지급을 할수 있다. 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한 2080년도 되면 36%를 내야 연금을 월급에?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그때 1990년생이 그때 연금을 받게 되면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과연 그거를 순수히 수용할지 안 할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한다. 노바디 노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 혹은
세대 간 갈등 요소가 있으니 예.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빨리 조치를 하자. 취하자라는 메시지죠. 어렵다. 어려워. 외국의 선진국들은 월급의 18%쯤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일본의 경우는 그렇죠. 일본의 경우도 보니까 한 18% 정도를 내고 예. 한 4-50% 정도를 받던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일본은 부부 합산이고요. 네. 거기엔 또 기초연금까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따지면 우리보다 많이 내는데 내는 국민연금 급여는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좀 이렇게 급여를 올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요? 그냥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냥 뿌려줘. 나눠주는 겁니다. 네. 돈을 찍어서. 어? 왜냐하면 네. 보통 그런 건 자칫해서 경기가 너무 뜨거울 때 그런 짓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얼마나 고령화가 심하겠어요. 젊은 분은 10명, 할아버지는 30명. 이런 상황이니까 젊은 분들 월급의 30-40%를 뜯어서 줘야 되지. 근데 그럴 때는 얼마나 불경기겠어요. 다 할아버지들밖에 없으니 일은 안 하고 소득 활동은 안 하고. 그러니 경기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양적 완화도 하고 그 뭐 하는데. MMT도 하는데 그냥 찍어서 주면 그 돈이 세상 돌면서 안 그래도 불경기인데 잘 됐다야. 예. 이러고 돌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확답을 드릴 수 없고 네. 기존 경제학에서는 아마 답을 못 할 거예요. 네. 이제 우리 현대 화폐 이론에서 그런 네. 것의 효과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그 예. 시점에 음.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상정 가능한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화폐 발행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예. 제 짧은 생각으로는 요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국채를 네. 발행한다든지 뭐 통화량 이제 화폐를 발행할 수는 있는데 음. 요 지금 국민연금의 수지 적자 구조는 상시적인 구조적인 거예요. 그럼 매년 GDP 7 내지 8%의 그 적자분을 계속 계속 재정으로 할 수 찍을 있겠느냐? 거냐? 예를 들면 그 화폐 발행이 특정 국면 일시적인 경기 효과 혹은 이제 통화량 관리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연금에서 상시적인 재원으로 화폐 발행을 얘기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양이 GDP의 몇 %라고요? 이제 미래로 가게 되면 GDP 7, 8% 정도까지의 적자분이 생겨요. GDP의 7%. 지금으로 치면 연간 한 100조 원 정도인데 이번에 그러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연금 개혁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의 뭐 기준을 좀 맞춰보자. 그러니까 공무원 너무 후하게 준다. 그러니까 하여튼 통합은 아니더라도 숫자를 맞추자. 예.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걸로 아는데 그게 뭐 일본식의 방식이다. 그래서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방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나왔던 연금 개혁의 논점은 두 가지인데 예. 완전 별개일 거예요. 예.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보험료 인상 외에는 답이 없다. 네. 우리가 정치권이 이 미션을 수행하자, 예. 합의하자. 그거를 이제 얘기했던 거고요. 예. 요 국민연금과 별개로 이제 특수직역 공무원, 군인, 이제 예. 교사분들에게는 이제 특수직역 연금이 있는데 그냥 공무원 연금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두 제도가 너무 달라서 음. 혹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공무원 연금이 굉장히 세서 예. 이로 인해서 국민 간의 위화감 혹은 갈등이 생기니 그리고 옛날에는 공무원이 이제 월급이 작으니까 연금이라도 좀 더 보완해 주는 취지의 후불 임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 지금은 공무원의 고용의 지위가 일반 민간에 비해서 낮다고 볼 수 없으니 예. 연금에서의 추가 혜택 급여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방식으로 연금에 가입하자. 그래서 연금 통합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연금의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으로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예. 별개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금 수지가 조금 개선은 됩니까? 아무 관계 없죠. 제가 말씀 독립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 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제도를 이쪽으로 편입시킨다는 거고 네. 예.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 안에 수지 불균형 문제는 그 안에 계속 가지고 그대로 있잖아요. 있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공무원이 이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제도 내부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있으나
고갈되는 시점이 단 한 달이라도 뒤로 미뤄지느냐 하는 거예요. 즉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화하면 국민들이 좀 이익을 보는 거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익을 보는 거냐, 아니면 이익 손해 없는 거냐. 이익 손해 없다면 굳이 바꾸자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느낌상으로는 공무원들 후한 걸 좀 줄이자는 느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후한 모자라는 걸 공무원 연금도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재정에서 메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재정으로 메우는 게 좀 덜해지고, 그럼 국민연금에도 그냥 예. 얼핏 듣기로는 도움이 뭔가 되지 않을까? 저 왜 질문하냐면 공무원 분들한테 얼핏 여쭤보니까 예. 공무원 연금 후하다는 건 옛날 얘기고 최근 몇 년 전에 공무원 연금을 한번 개혁을 해서 네. 이제는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별로 혜택 없어요.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많이 냅니다. 그런 설명을 하길래 공무원 아닌 분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나중에. 예, 저는 공무원이 아닌데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별로 후하지 않아요. 예, 아까 그 공무원분이 말씀하신 개혁이 2015년 네. 박근혜 정부 때의 공무원연금 개혁인데 굉장히 고강도 재정 안정화 개혁이에요. 예. 물론 이제 재직 공무원들하고의 타협 때문에 그 진행 기간은 좀 길게 잡았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게 완료가 되면 굉장히 고강도 개혁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제 예. 내는 거 받는 거, 그리고 민간은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예. 이제 저 기업이 내주는. 예. 근데 공무원들은 퇴직연금은 퇴직금은 굉장히 작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이른바 이제 수지 구조라 해서 자기가 내고 받는 것의 구조를 보면 네.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국민연금으로 하나, 국민연금 제도로 들어가나, 그럼 예. 연금은 줄어들어요. 예. 그 대신 퇴직연금이 늘어나요. 음. 네,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 그냥 제 느낌으로는 약간의 급여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큰 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공무원분들에게도 옛날에는 굉장히 후하고 예. 뭐 특혜 조치라는 이야기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연금이 재정 안정화 조치를 많이 해서 많이 예.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냥 통합하시라. 이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핀잔 차라리 들고 할 하나에. 바에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의 노동권 이런 것들을 그 보장받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개혁으로 비슷해졌어요. 아니 그러면 결국 그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 하는 거는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무원 연금이 들어오면 기금 소진 시점이 조금 뒤로 늦춰지면 뭐 그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닙니까라고 네. 물어보는데 요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국민연금에서 기금 소진 시점은요 굉장히 착시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로 비교해 보면 예. 국민연금은 전반전하고 후반전이 있는데 네. 전반전은 무척 잘 뛰어요. 네. 그리고 4골을 넣어요. 4대 0으로 이겼어요. 근데 후반전에는 체력이 팍 떨어져 가지고 10골을 먹어요. 네. 그래서 90분 전후반 경기가 끝나면 10대 4로 지는 게 국민연금 팀이에요. 네. 예. 즉 뭐냐면 전반전에는 가입자의 신분으로 내기만 하니까 네. 기금이 쌓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내고 있잖아요. 예. 이 선수들이 후반전에 다 수급자로 주의를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골을 먹는 거거든요. 지급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전반전만 보면 게임이 이기는 것 같아요. 기금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최종 90분이 끝나면 게임은 졌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들은 임금이 민간인보다 거의 2배로 높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도 더 높겠죠. 네. 그래서 꽤 많은 보험료를 내는 선수들이 이제 국민연금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네. 따라서 그 덕택에 보험료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소진 시점이 뒤로 조금 몇 년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전반전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 이게 재정이 개선될 된 거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예. 후반전까지 뛰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줘야 돼 또. 또 많이 줘야 돼요. 아. 그래서 공무원들이 후반전에 수급자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 그때 연금 지출이 많이 늘어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재정 안정화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고 받는 거를 비교하는 이 수급비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의 공무원연금 비교하면 그래도 공무원연금이 좀 유리합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수익비로만 따지면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민연금은 한 2배 정도 돼요. 네. 평균 낸 돈에. 일을 예. 내고 일을 받아가는 거고
공무원들은 일을 내고 일을 다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비, 자기가 낸 것의 현재 가치와 받을 것의 현재 가치만 비교해 보면 오히려 수익비는 공무원연금이 낮아요. 낮네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더 불리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전체 사이즈가 공무원연금이 커요. 공무원들은 많이 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100을 내고 200을 받은 사람하고 400을 내고 200을 내고 350을 받은 사람하고 300을 받은 사람하고 예. 그러면 여기는 수익비가 2고 여기는 수익비가 1.5지만 예. 같죠 결국은. 예. 하지만 실제 이 제도를 가입해서 얻은 순혜택은 공무원들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베이스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무원들은 임금이 2배예요. 그리고 가입 기간도 거의 2배예요. 내는 것도 2배 내요. 네. 그러니까 전체 받는 연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도 혜택, 순혜택의 절대 금액도 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지상 둘이 비슷할 거라는 건 제도적인 수익비만 보면 공무원 연금이 좀 낮을지 모르겠지만 예. 절대적인 혜택, 예. 순혜택 더 받는 거에 전체 규모를 보면 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시나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잡하죠. 복잡하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낸 돈이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나 일반 개인연금의 경우는 내가 낸 돈이 어쨌든 그 수익률을 굴려서 그 돈을 그냥 내가 받잖아요. 예. 어쨌든 내가 낸 돈을 내가 낸 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예. 나이 들어서. 예. 근데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장해 준다고는 하지만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낸 돈에 또 좀 고소득자는 좀 덜 받고 저소득자 이게 약간 그런 다르고.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빈부격차를 약간 완화시켜 주는 문제도 있고 내가 낸 걸 지금 세대가 받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대 간 부양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뭐냐면 내가 낸 것만큼 내가 그냥 받는다고 하면 훨씬 심플한데 내가 냈는데 그게 거기서 또 빈부격차를 조정하는 역할 또 그 노인 세대를 젊은 세대가 부양하는 역할 막 이런 그렇죠. 부조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약간 저항이 더 센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까 다른 복지제도와의 차이죠. 예. 내고 받는 것의 시차, 세대 간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고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이제 자기가 내고 받는 건 맞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조금 이제 그 상위 계층은 수익비가 좀 낮고 네. 저소득자들은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 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소득 재분배는 발휘되고 있지 않아요. 안 와요? 왜냐하면 소득 재분배라는 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상위 계층은 낸 것보다 덜 덜 받고 받아야 돼요. 하위 계층은 낸 것보다 더 받아야 받아야죠. 돼서 예.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야 제로섬이 돼야 거기서 그렇죠. 이제 하우상박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예.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지금은요 최상위 계층도 낸 것보다 다 더 받아요. 아 지금은. 아까 수익비 때문에. 아. 예. 그런데 최상위 계층의 수익비는 낮아요. 왜냐하면 최상위 계층 수익비는 예를 들면 1.5, 예. 중간은 2, 그러나 아래 계층은 3. 근데 제가 50만 원 내서 100만 원 받아요. 그럼 수익 150만 원 받다고 쳐요. 예. 그러면 수익비 3이죠. 수익비가 3이잖아요. 예. 하지만 이분은 300만 원 내고 450 받아요. 뭐 아, 600을 받아요. 알겠습니다. 300을 내고 600을 받으면 수익비는 100개 안 되지만 더 받아가는 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수익비는 상위 계층이 낮지만 예. 제도 가입을 통해서 더 받아가는 절대 혜택은 상위 계층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것도 두 가지 평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하우상박의 재분배 제도입니다. 아름다운 제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하지만, 있는데 실제 작동은 상위 계층에게 오히려. 더 가져가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국민연금이 더 벌리는 역진적 성격을 갖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보험료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수지 균형 제도였다면 하우상박이 되는데 보험료가 낮다 보니까 상위 계층은 정률의 보험료에서 만약에 보험료가 낮으니까 덜 내는 그 금액도
클 거잖아요. 예. 그죠. 그것 때문에 순혜택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실에서는 그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낮은 보험료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보험료를 올리는 게 진짜 정답이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올리면서 좀 이렇게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보험료는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험료를 올리는데 그 대신 정부가 뭘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보완 장치를 만들면 보험료를 올리는 게 조금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정부가 돈 드는 거 해주면 보험료 올리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정부가 노래를 해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그냥 그래서- 올리는 그래서 거밖에 이제 없습니까? 연금 개혁이 어려운 건데요. 네. 연금 개혁을 경제적 특실 논리로만 접근하게 되면 네. 한국의 국민연금은 해법이 없을 것 해법이 같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 현재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손해가 되는 방식의 연금 개혁일 거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받는 건 그대로고 네. 내는 걸 더하라고 하니 어.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이런 재계약을 요구하면 저는 응하지 않죠. 그래서 서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연금 예. 개혁은 연금 정치입니다. 정치. 연금 정치. 그래서 그 연금 개혁의 과정 속에서 어. 그 사회의 어떤 가치 어. 혹은 공통의 합의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서구 나라들은 아까 초기에 좀 후했어요. 예. 그 자본주의 황금기에 예. 좀 후하게 하다가 이제 경제도 안 좋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좀 연금을 낮춰야 되겠거든요. 네. 그럼 그 시점에서 서구의 가입자들이 수급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받아들였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예. 수명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급여를 네. 낮추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네. 뒤로 늦추는 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당사자 입장에서는 손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동의를 했거든요. 이게 아까 국민연금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세대 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 내에서 저분과 저는 경제적 이해관계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예. 세대는 저와 어. 내 자식과 내 손주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에서의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의 연금 정치의 가장 핵심은 그 제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구성원들에게 얘기해라. 야. 희망을 근데 희망을 주지 괜히 헛된 희망을 주지 말고. 이게 옆 시장에서 갑과 을이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예. 내 연금이 결국은 미래 아이들의 돈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예. 확인되면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진짜 미래 세대들이 우리한테 연금을 지급할 때 엄청난 세대별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다. 네. 누구하고 내 자식, 내 세대, 내 손주들하고. 그래서 연금 제도에 있는 실체를 그대로 공유하는 이게 저는 연금 개혁 토론이라고 봐요. 서구 나라들이 바로 그래서 3년, 5년, 7년씩 걸리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결국 사회적 합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경제적 득실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자. 우리 시민들이 연금의 세대 간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연금 개혁을 고민할 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진짜 더 연구하기가 힘듭니다. 맞는 말씀인데 진짜 어려운 과제네. 아, 이게 참 고민거리네요. 네. 쉬울 것 같-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걸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할 때는 2015년 이후에 입사하는 공무원들만 개혁했습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입사했던 공무원들도 같이 개혁했습니까? 2015년 개혁으로 이제 그 이후 2016년부터 들어오는 신규 공무원들은 세게 세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 2015년 개혁 조치가 강하거든요. 예. 그거를 완전히 적용하고요. 그 전에 재직하신 분들은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든. 조금씩. 이게 일종의 정치적 타협이죠. 아. 왜냐하면 신규 공무원들은 아직 입사 안 했잖아요.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네. 이거 알고 들어올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재직 공무원들은 이미 기존의 기득권이 있고 그거를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 점진적인 단계적인 유예 조치를 취해서 아. 가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할 때도 이미 내고 있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입사한 우리는 그대로 하고 아주 조금만 하고 어. 20살이 그 개혁이 있는 이후에 20살이 돼서 혹은 취업을 해서 내기 시작하는 그분들은 가혹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겠네요.
콤무원도 그렇게 했다면서. 그러니까 정치적 타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네. 지금 국민연금에서 가장 수혜자는 현재 가입자이거든요. 현재 가입자. 네. 아니 근데 현재 왜냐하면 가입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예. 지금 연금 계좌에 연금 금액이 쌓여 있는데 네. 옛날엔 소득 대체율이 더 높았거든요. 높은 소득 대체율로 계산해 줬고 또 더 그 이전 분들은 보험료를 많이 안 냈는데 네. 지금 신규로 들어올 친구들은요, 국민연금에 들어올 친구들은 현재 제도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요. 네. 근데 지금 가입자들은 9%라는 낮은 보험료로 상당히 혜택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안 된다 제안하신 이거죠? 게 네. 정치적 타협. 왜냐하면 지금 가입자들이 정치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의 뭐 이제 네. 뭐 네. 일리는 있는데 약간 연금의 형평성을 본다면 네. 화끈하게 신규 가입자든 지금 현재 기존 가입자든 같이 해야 된다. 같이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보통 이제 이런 주제로 얘기하시면 요 정도 얘기하시면 네. 그래 뭐 대충 내가 얘기할 건 다 했어 이겁니까? 아니면 한 이 정도 한 반 정도 했는데 아니, 내가 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기 우리 우리가 위원-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에 한 반 정도 했는데 혹은 3분의 1 정도 했는데 어떤 느낌입니까?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자료를 지금 이제 연금 개혁 개혁의 일반적인 이제 주제를 질문하시고 제가 답을 드렸는데 네. 사실 아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있는 그대로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공유되고 있지 않아요. 정부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조금은 안이해지는 거거든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특히 가입자 단체들은 무슨 걱정이야, 미래 세대들이 다 책임질 수 있는데 너무 예. 호들갑 떠지 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실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 굉장히 많은 논점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논점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숫자들을 좀 들어봐야 많은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논의, 사회적인 타협,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한 번 더 한번 더 나와서 그럼 좀 한 해주시죠. 1시간 정도 더 드려도 네, 그 고맙습니다. 숫자가 된다는 예, 거죠? 예. 예. 오늘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적인만 했던 것 같고 대강 어떤 핵심인지는 알겠는데 네. 실제로 디테일하게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네. 준비해 오신 자료를 그때는 저희가 질문 좀 덜 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익,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